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 위기야말로 두 번째 기회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롤은 이제 21페이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세계 도처에서 금융 지식 하나로 수십억 대중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의 대표가 통화제도라고 하는데요.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것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은행의 부분 지불 준비 제도, 즉 돈 찍어내기로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고 합니다. 은행 또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세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가와 세금이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71페이지에는 버크민스터 풀러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 두 번째로는 부자는 관대하다. 세 번째로는 자이언트 크런치. 이게 뭐냐면 풀러의 유작인데요. 부자와 권력자들이 어떻게 돈, 정부, 은행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러니까 돈을 강탈해 가는지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81페이지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86페이지를 보면 풀러 박사의 우주 구조론에서 우리가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해요. 93페이지를 보면 말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99페이지에는 당신의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도록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권력자들이 당신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104페이지를 보면 존 테일러 게토는 바보 만들기, 미국 교육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저자인데요. 생계를 위해 아이들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교직을 그만뒀다고 해요. 131페이지에는 1971년에는요, 닉슨 대통령의 금본위제 폐지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빼앗겼다고 해요. 그 금본위제는요, 금과 달러 이렇게 돈이 같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과 금이 진짜 돈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금본위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물가는 그러면 돈은 많아지니까 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불행하게도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지역 화폐도 주고 돈을 무한정 풀겠다고 하고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2016년 부자 아빠의 미래 설계에서 말한 예측은 거대 주식 시장의 붕괴로 인해 많은 부가 강탈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7년 막대한 규모의 주식 붕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붕괴에 앞서 일어난 부차적 붕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45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들의 재무 계획이란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고 피해자가 되어서 그 합의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과 안전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실패하면 도덕적, 윤리적, 법적 정의를 수호하는 문명사회가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만약 당신이 위대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위대함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위대함이 세상에 퍼져나간다면 비상사태를 해결할 힘을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리더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고요. 161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기회는 즉 그 세컨드 찬스, 이 책의 제목이 세컨드 찬스죠. 이 찬스는 옳은 것이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고 실수를 범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성공에 이를 때까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말해요. 불행히도 이 같은 행동 방식은 학교에서는 지적인 것으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행동인 거죠. 164페이지를 보면 부자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분노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면 부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기꺼이 배우고 행동을 취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세를 유지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정치 리더들은 불행하게도 책임보다는 권리를 더 많이 언급을 해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권리라는 단어를 대체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206페이지를 보면 학교에서는 실수가 적은 학생을 영리한 학생이라고 간주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수가 많고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장하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크리스 마틴스는 크래시 코스에서 부를 3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1차적 부는 자원, 재산, 원유, 금, 은, 물고기, 나무, 비옥한 토지가 이에 속한다고 해요. 2차적 부는 농부, 어부, 원유 채굴업자, 금강 채굴업자, 공장 소유주, 기업가 등에 속한다고 하고요. 3차적 부는 고소득자, 은행과 주식시장에 돈을 묻어두는 사람들인데요. 1차적 부, 2차적 부, 이 두 가지가 진정한 부자들이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적 부인 고소득자와 은행과 주식시장에 돈을 묻어둔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리고 250페이지에서는 은행에서 저축하는 대신 그 금과 은, 동전에 투자를 하는데요. 부자 아빠가 1차적 부와 2차적 부를 소유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 한 1차적인 부인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것이 3차적인 부, 즉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저축은 위험 부담이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돈이 아니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차적 부에 속한다고 해요. 즉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우리의 교육 제도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열심히 다녀라, 소득이 높은 직장을 구해라,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해라, 저축해라,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3차적 부에 해당을 한다고 해요. 이것은 진정한 부자로 가는 길로부터는 멀어지는 과정인 거죠. 자, 255페이지에는요. 1차적 부와 2차적 부에 집중하려면 재무제표에 빈칸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게 자산이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부채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수입이 되고요. 부채는 그러니까 지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258페이지를 보면 오늘부터 5년 후에 당신의 미래에 관해서 이 날짜를 적어서 이렇게 적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이제 적는데 수입은 얼마의 수입을 원하는지 5년 후에는, 그리고 5년 후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요. 이 대차 대조표도 만드는데 그 수입을, 그러니까 얼마의 수입을 원하는가에서 그 자산은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자원은 뭐 종이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이 얼마의 수입을 가져다 주길 원하는지를 적어보고요. 그리고 지출은 부채,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 것인지,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자산은요, 4가지의 자산이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로는 자원이에요. 자원. 금, 은, 원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이 구매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그 옛 건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해요. 이분은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매입하고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사업인데요. 어려우나 승리 시점에 도달하면 크게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이자산인데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의 주식을 막 주식시장에 가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든 회사,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부자 아빠의 게임은 그 식당, 호텔, 편의점, 특히 부동산 분야의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은 내 사업은 햄버거 파는 사업이 아니다. 맥도날드는 부동산 사업이라고 했다고 해요. 햄버거 사업은 그에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주었고, 그 부동산의 일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부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주식시장 붕괴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일자리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휴스턴과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주요 석유 산업 도시나 병원이나 대학, 대형 보험회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디트로이트 부동산은 자동차 산업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그쪽 부동산도 같이 내리게 되겠죠. 부동산은 주변에 일자리가 있을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때마다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부동산을 사고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한편 세금은 줄임으로써
점점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285페이지를 보면 부자 아빠는 대학에 가는 대신 사업 및 투자에 관한 주말 세미나에 연간 두 번에서 4번 정도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291페이지를 보면 이 저자가 처음 투자한 부동산은 침실과 욕실이 하나씩 있는 아파트였고요. 라하이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놀랍도록 낮은 18,000달러였어요. 인근에 비슷한 아파트가 26,000달러에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와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놀랍도록 낮은 18,000달러였어요. 인근에 비슷한 아파트가 26,000달러에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와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세미나 강사는 1973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여를 위해 일하느라 부자가 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 90일 동안 100개의 부동산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물건 1개를 찾는 일을 해보라고 합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거래도 사실은 매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1000개의 나쁜 투자 대상을 살펴보면요, 보석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이 저자의 친구 그레엄은 정부에서 매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150년 된 교회를 발견했다고 해요. 무려 4년이나 매물을 알리는 거대한 입간판이 교회 앞에 서 있었는데도 누구도 출퇴근길에 멈춰서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요. 1973년 이분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매월 25달러를 창출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빚을 이용해 부를 늘리는 방법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2채를 더 매입을 했다고 해요.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석유 시장이 다시 붕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자산을 입수할 것이고 부채와 세금의 힘을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294페이지에서 보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경우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해보는 거죠. 실패는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강사는 90일 동안 100개의 부동산을 보며 실제 경험을 시뮬레이션, 즉 실수를 저지르고 난 후 실제로 행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돈으로 행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실수를 해보라고 합니다. 310페이지를 보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을 자본 이득을 위해 매각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312페이지를) 보면 신속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보다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사업에 더욱 매진한다고 합니다. 역경이 인간을 영리하게 만들고요. 자신의 천재성을 찾으려면 당신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수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317페이지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